네, 바로 이어서 응급처치 연부조직 손상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대면 13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화상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애법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배웠고, 화상의 범위를 측정하는 방법을 지금 배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중증도에 따른 화상을 이제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경증 화상, 경증인 환자, 그리고 중등도, 우리가 이제 이게 모더레이터라고 하죠. 모더레이트. 그리고 중증 화상, 이제 시비어라고 합니다. 시비어. 이제 이쪽은 이제 마이너가 되겠고, 마이너인지 아니면 모더레이트인지 아니면 시비어한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것은 이제 환자를 어떻게 처치하고 이송할 것인지, 그리고 환자 예후까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것은 화상의 깊이라든가, 그리고 체표면의 퍼센트, 깊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표피층만 탔는지, 수포가 안 생겼으면, 빨갛게 이렇게 홍보만 생기고 수포가 생기지 않으면 1도. 아, 표피층이구나. 수포가 발생됐다 그러면 부분층 2도. 그리고 또 꺼맣게 걸렸거나 딱딱하게 돼버렸거나 아니면 3도 화상 같은 경우는 신경이 다 타버리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 부분에 감각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3도 화상인지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셔야 되고요. 자, 먼저 경증 화상 봅시다. 경증 화상은 먼저 얼굴이라든가 손, 발, 생식기, 이쪽은 중요한 부분이라겠죠. 얼굴 화상, 손, 발, 생식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 발이란 것은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포함합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왜 위험한 부분일까요? 바로 인체의 가장 말단 부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은 대부분, 또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어때요? 가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원통 화상을 입게 돼요. 원통 화상을 입는다는 것은 부분 쪽으로만 화상을 입은 것과 전체적인 면적을 둥그렇게 감싸서 화상을 입어버리면 어때요? 그쪽이 점점점 부어오르면서 안에 있는 조직들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 쪽, 그리고 손, 발, 생식기 또는 호흡기 쪽은 일단은 제외가 돼야 돼요. 이쪽이 있으면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제외한 2% 미만의 전층 화상, 그러니까 3도 화상인데 3도 화상이 이쪽 부분을 제외한 3도 화상이다. 그러면, 그리고 3도 화상인데 2% 미만의 3도 화상이다. 그러면 경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분증 화상은 2도죠. 그러면 15% 미만의 2도 화상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15% 미만의 2도 화상 경증입니다. 또는 표층 화상은 1도죠. 1도. 50% 이하의 1도 화상은 경증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도 화상은 우리 몸의 체표 면적이 50% 정도, 한 40% 정도를 화상을 입어도 사실은 경증에 들어가고요. 2도 화상은 15% 정도, 3도 화상은 2%. 그러면 경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중등도, 모더레이트는 마찬가지입니다. 3도 화상인데 얼굴, 손발, 생식기 또는 호흡기, 여기는 생식기 같은 경우는 1%이기 때문에 여기 다쳐버리면요 그냥 바로 중증 화상이에요. 이해되시죠? 얼굴도 1% 이상 3도 화상을 입으면 중증 화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외한 2%에서 10% 정도의 이 3도 화상을 우리가 중등도의 화상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2도 화상 같은 경우는 15% 이상이지만 30% 미만의 2도 화상, 그리고 50% 이상의 1도 화상을 우리가 중등도 화상이다 라고 합니다. 1도 화상은 절대 중증 화상이 되지 않습니다.
50% 이상이라도 중등도의 화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중증화상. 중증화상은 호흡기 손상, 그러니까 화기를 들여 마셨다거나 또는 다른 연부조직 손상과 뼈 손상에 의해서 악화되는 모든 화상. 그리고 얼굴이라든가 손발, 생식기 또는 호흡기에 발생한 3도 화상은 다 중증 화상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10% 이상의 3도 화상. 이쪽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이 10% 이상의 3도 화상이다. 그러면 중증의 12호 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도는 30% 이상. 그리고 이것은 이제 화상도 입었지만 어때요? 근골격계 손상을 같이 입은 거예요. 외상을 같이 입었고 외상을 입은 상태에서 화상을 입어서 점점 악화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중증으로 본다. 그리고 원통형 화상 나오잖아요. 원통형 화상. 원통형 화상은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다 원통형으로 다 화상을 3도로 입어버렸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트렁크 쪽, 우리가 숨을 쉴 때 필요한 트렁크 쪽, 이런 쪽도 온통 화상을 입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아이들도 전완부, 팔뚝 같은 데들 이렇게 뜨거운 물에 짚어버려 가지고 팔목이라든가 팔 이쪽 우리가 이제 포암이라고 하는데 이쪽 전완부 쪽이 둥그렇게 다 이렇게 화상을 입어버리면 이것도 중증의 화상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여러분들 어렵겠지만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건 이제 성인 기준이에요. 성인 기준이고 5세 미만의 이제 영유아들 소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경증 화상은 아이들은요 막 어디 부위를 막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체표면의 10% 미만의 부분충 화상, 그러니까 10% 미만의 2도 화상이면 경증이다. 그리고 중증도의 화상은 2도 화상인데 10에서 20%다. 그리고 중증의 화상은 전증 화상과 체표면의 20% 이상, 그러니까 3도 화상이죠. 전증 화상이면 3도 화상. 그리고 3도 화상을 입으면 아이들은 일단은 중증으로 보셔야 되고 2도 화상이 20% 이상이다 그러면 중증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성인과 아이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성인은 사실은 뜨거운 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수로 뭐 이렇게 물을 엎질러 가지고 뜨거운 물에 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성인은 어때요? 바로 본인이 뜨거 하면서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그냥 응급처치를 본인이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얼음을 바로 갖다 댄다거나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바로 세척을 한다거나 차갑게 한다거나. 그런데 갓난아이들은 어떻겠어요? 만약에 뜨거운 물에 데웠다 그러면 본인이 그걸 피할 수 있겠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러겠죠. 그래서 애들은 1도 화상이 거의 안 생겨요. 일단 애들이 화상을 입었다 싶으면 거의 2도 화상이에요. 그리고 성인들은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1도 화상 많이 입잖아요. 햇빛에 많이 노출되고. 근데 아이들이 밖에서 1도 화상을 막 전신을 입을 정도로 이렇게 활동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2도 화상부터 대부분 화상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2도 화상이에요. 그리고 옷을 입고 있더라도 성인은 빨리 옷을 자기가 벗어낼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발견이 늦어지면 어때요? 옷에 의해서 계속 화상을 입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5세 미만의 아이들은 대부분 1도 화상은 거의 없고 2도부터 이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화상에 대한 응급처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화상의 진행을 멈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화염을 뭐 물로 적시고 불로 끈다, 의복을 제거한다. 이것은 이제 뭐 환자가 이제 막 불이 붙은 상태인데요. 이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반고형 물질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뭐 물로 냉각을 한다거나 물질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건데, 사실 이것은 뭐 크게 현실적이지는 않는 것 같고, 일단 만약에 불이 붙은 환자가 있으면 당연히 불을 꺼야겠죠. 그리고 이제 옷이라든가 뭐 어떤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막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막 들러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막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2차적인 손상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태, 뭐 불이 난 상태에서 이렇게 불이 붙었을 때를 말하는 거고, 아무튼 이런 상태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급대원으로 활동을 하면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응급처치 순서는 당연합니다. 당연히 에어웨이 확보고요. 그리고 나서 호흡 평가를 한 다음에 혹시라도 에어웨이 확보를 하는데 어떤 장애 요인, 그러니까 기도가 손상된 징후, 예를 들어서 화상만 입은 것과 열기를 들이마셔가지고 코 쪽이 많이 걸려 있고 코털이 탔다, 얼굴 쪽에 화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기도 화상과 이어진다겠죠. 외부, 우리 신체 외부가 화상을 입은 것과 기도가 화상을 입은 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기도는요, 화상을 입게 되면 이 기도가 정말 많이 부어올라요. 순식간에 확 부어버려요.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거죠. 숨을 못 쉬어가지고 결국은 숨 못 쉬어가지고 죽어요, 환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인할레이션 뻔이라고 합니다. 인할레이션, 흡입 화상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살펴볼 것은 환자한테 흡입 손상이 있는지 처음에는 목소리도 잘 나오고 하는데 점점 갈수록 목소리가 쉰다, 그러면 흡입 화상 의심해봐야 되고요. 환자한테 꺼지를 한 장 대고 가래 한번 뱉어보세요 했는데 가래를 확 했는데 시커멓게 걸려있다, 또 코털을 봤더니 코털이 홀라당 타있다, 그러면 이 환자는 이송 도중이라도 갑자기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쌕쌕거리다가 갑자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항상 머릿속에 두고 가면서 혹시라도 흡입 화상이 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은 사전에 에어웨이를 확보하셔야 돼요. 전문 기도유지기를 통한 에어웨이를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환자는 이제 화상을 입게 되면 첫째적으로 피부가 망가지기 때문에 감염이 굉장히 취약해지고요. 또 피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어요? 바로 수분을 날아가지 못하도록 수분을 어때요? 딱 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표피가 타버리면 우리 인체 내 수분들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탈수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는 고농도 산소를 반드시 또 잘 투여하셔야 되고, 이제 화상의 부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응급처치를 하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깊이라든가 범위, 중증도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화상 평가를 했죠. 어떤 파편이 박혀 있으면 항상 이물질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복이라든가 보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목걸이라든가 반지 같은 것은 이건 반드시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차고 있던 이런 장신구들은 계속 나중에, 지금은 뺄 수 있지만 나중에 좀 더 부어버리면 못 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반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건조 멸균 드레싱으로 감싸라고 있잖아요. 건조 멸균 드레싱으로 감싸라. 멸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멸균은 중요한데, 멸균시키기 위해서 건조된 마른 꺼지로 감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아직도 이 교재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게 이거예요, 사실은. 병원 전 단계에서는 너무 조심해. 병원 전 단계에서는 반드시 멸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항상 건조된 꺼지만 사용하긴 하는데, 화상 환자한테 건조된 꺼지를 바르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가장 좋은 것은 꺼지를 쭉 펴 바르고 부위에 펴 바르고 물을 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증발되면 또 부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아요. 이해되시죠? 건조 멸균 드레싱으로 감쌈, 이거는 그냥 삭제시키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화상이 있으면 반지나 보석을 반드시 제거해 주시고, 손가락마다 발가락마다 다 꺼지로 이렇게 패드로 감싸서 분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눈에 화상이 있다 그럴 때는 적어도 20분 동안 물로 씻어내 주셔야 돼요. 특히나 화학 화상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계속 이걸 어떻게 하면 씻어내는 방법이 가장 좋냐? 바로 여러분들 그 구급차에는 다 수액이 있습니다. 수액 세트가. 여러분들 병원 가면 링거 맞죠? 링거. 생리식염수가 됐건 이런 수액 세트가 있어요. 그 수액 세트가 뭐 500ml짜리도 있고 1리터짜리도 있는데 한 500 정도를 어때요? 딱 하고 수액선을 연결해요. 연결하시고 오픈하시면 쭈르륵 물이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환자의 눈에 대고 살짝 기울여 가지고 흘러내리게 한 다음에 계속 이리게이션 해주는 거예요. 세척을. 이해되시죠? 막 과도한 압력을 너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눈이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물이니까 수액 세트로 연결해서 이리게이션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화학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일단은 화학 물질은 최대한 제거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흐르는 물로 화학 물질을 일단 씻어내주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돗물을 이용하셔도 되고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멸균 드레싱이라든가 이 화상 시트 같은 게 있으면 이걸로 이제 감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 또 항상 모든 환자들이 A, B, C를 평가를 하면서 쇼크가 올 수 있으니까 또 쇼크 처치하면서 이송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눈 손상이 있을 때 이제 이리게이션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부는 방법도 있지만 구급대원들은 어때요? 이거를 부어버리면요 어때요? 그냥 별 효과 없이 그냥 쑥 부어버리니까 수액 세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현장에서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이 방법을 씁니다. 병원에 오시면 이제 수액 세트를 여기에서 무조건 해야 되고, 여러분들 구급차에서 가면서 수액 세트를 연결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에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기 화상이 있다. 이렇게 전기 화상이 있어요. 그러면 전기 화상 같은 경우에는 작업 중에 이제 다쳤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 손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시커멓게 지금 막 걸려있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전기가 들어간 부분, 유입된 부분 화상이 있고, 반드시 유출된 쪽에 또 화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손으로 들어가서 이 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죠? 전기가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그러죠? 쫙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장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심장을 지났죠. 이 환자는 이제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 심장마비가 충분히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쪽은 막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이쪽은 심하게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도 있고, 근육이 막 연축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 기도 유지 정말 중요하고요. 전기가 굉장히 고에너지다, 뭐 몇만 볼트다 그러면 골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절. 그리고 이런 살점들이 다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유입부보다는 방출부 쪽, 유출부 쪽이 좀 더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 또 손으로 나가서 손으로만 나오냐, 손으로 나가서 다리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쪽 손으로 들어가서 이쪽 다리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다리에도 이렇게 손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전기 화상만 입었을 수도 있지만 스파크가 뛰면서 열화상도 같이 올 수 있다는 거 또 명심하시고, 그로 인해서 열기를 흡입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에너지가 몸으로 들어가고 나간 곳에 화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신경 쪽이 어때요? 손상을 입게 되면 마비가 올 수도 있고,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압통이라든가 경련이 올 수 있고, 당연히 호흡곤란이나 호흡마비도 올 수 있고요. 심장을 감통했다고 하면 불규칙한 심박동이나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기본적인 인명구조술 그리고 자동 제수동기 사용이 필수가 되겠고, 또 쇼크가 올 수 있고, 의식이 또 나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태입니다. 처치는 또 당연히 기도를 잘 유지하셔야 되고, 숨을 못 쉬면 여러분들이 보조호흡을 꼭 해주셔야 되고, 입을 대서 하라는 게 아니죠. 바로 백벨로 마스크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해주셔야 되고, 이런 환자들은 심정지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기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맥류를 확보해서 수액을 주셔야 되고, 산소는 고농도로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환자가 외상 또 같이 입었겠죠. 그러면 기본적인 척추 손상, 또 경추 손상, 경추 고정,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이 되겠죠. 또 골절도 보인다 그러면 골절에 대한 처치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속하게 이송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계속 환자의 바이탈을 살피셔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냥 답답합니다. 선생님 생각만 해도 과연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돼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지금은 당연히 어렵고 막막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3년 동안 잘 배우고 잘 훈련하고, 그리고 나서 자격을 획득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요. 자, 이제는 이제 이전에,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를 빼먹고 강의를 한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슬라이드를 좀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제 화상 환자 응급 처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하고 좀 이 내용이 좀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응급 처치는 바로 ABC라고 했죠. ABC고, 여러분들 그 산소를 투여할 때 코를 통해서는 한 분당 2리터 정도의 산소를 주시면 되고요. 마스크를 통해서는 6리터 이상 15리터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재 현장에서 바로 구조되는 환자들은 반드시 100% 산소를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비재호흡 마스크라는 걸 이용을 하셔야 되고, 비재호흡 마스크가 뭐냐면 마스크에가 일방향 판막이 달려있고 공기 저장 주머니가 같이 달려있어 가지고 산소를 먼저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들을 마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외부 공기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 공기를 다시 맞지 못하도록 하는 게 비재호흡이라고 그래요. Non-rebreathing 마스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숨을 후 내쉬면 판막을 통해서 내가 내신 호기가 나가버려요. 그리고 들으실 때는 그 판막이 또 닫히면서 저장량에 있는 100% 산소만 들여 마시는 방법.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1학년이라서 정맥류 확보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정맥류를 꼭 확보하셔야 돼요. 이제 IV라고 합니다. 특히 20% 이상의 이도 화상은 필수로 정맥류를 확보하셔야 되고, 선생님이 꼭 설명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수액 투여의 기준입니다. 수액 투여의 기준인데, 우리가 흔히 파크랜드 공식이라고 해요. 파크랜드 공식.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꼭 이 부분을 부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파크랜드 포뮬라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수액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일단 여러분들 성인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링거액을 주시되, 여러분들 화상의 범위 측정할 줄 아셨죠? 화상의 범위 퍼센트, 구의 법칙, 뭐 손바닥 법칙을 이용해서 몇 퍼센트인가 꼭 측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몇 도 화상인가, 1도인가 2도인가, 2도부터가 어때요? 부분층 화상부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1도는 포함되지 않고요. 2도 이상 또는 3도 화상, 2도나 3도 화상의 퍼센트지를 합하셔가지고 몇 퍼센트냐, 그냥 보통 뭐 한 2도 15%, 3도 10% 해가지고 25%다. 그럼 25%. 여기에다가 환자의 몸무게를 곱해 주셔야 돼요. 몸무게.
그리고 4를 곱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60kg 곱하기 25%. 그러면 얼마 나오죠? 빨리 계산해보세요. 곱하기 해보시면 되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5,820 정도가 나와요. 5,820. 5,820. 이 5,820 밀리리터. 자, 5,820의 절반. 절반이면 어느 정도 되죠? 이제 5,820의 절반이니까 2,900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2,900 정도, 2,900 정도를 처음 8시간에 주는 거예요. 처음 8시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나머지 2,900은 다음 16시간에 주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요거 수액 투여의 기준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파크랜드 공식이라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줘야 되는 수액의 양이에요. 5,820이면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거의 피의 양입니다. 피의 양. 그만큼 탈수가 심하기 때문에 약 6,000cc 정도를, 6리터 정도를 하루 동안 때려 부어야 되는데, 이 6리터를 왜 6리터냐? 바로 이렇게 공식대로 뽑아내서 6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8시간에 이 절반, 3리터를 주고, 다음 16시간에 절반인 16시간에 걸쳐서 3리터를 줘야지만 이 환자가 탈수에 빠지지 않고, 쇼크에 빠지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 곱하기 몸무게 곱하기 2도 이상 화상의 퍼센트를 곱해서 절반은 처음 8시간, 절반은 나머지 16시간에 주는 방법. 무슨 공식? 파크랜드 공식.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소화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다 똑같은데 뭐예요? 3을 곱해줘요. 소화들은 3을 곱해줍니다. 소화액의 성인의 용량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소화는 3을 곱해준다. 요 차이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쭉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돼서 또 설명이 될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애매해서 지금 이 드레싱과 붕대법을 시작을 하면 또 중간에 또 이렇게 동영상도 있고 해서 아마 이번 시간 내에 다 끝내지를 못할 것 같아서 드레싱과 붕대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드레싱 제제의 설명,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소독 제제들 여러 가지 또 사용법에 대해서 알코올, 가산화수소, 포비돈 용액,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사용했던 메디폼이 뭔지, 듀오돔은 뭔지, 또 여러 가지 필름 제제로 되어 있는 것들, 젤 형태의 소독제들, 그리고 또 드레싱을 하는 방법, 원칙, 이런 거 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뭐 한 10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차라리 다음 시간에 이제 드레싱과 일반적인 원칙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기말고사. 그래서 기말고사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잠깐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기말고사는 객관식 시험을 볼 겁니다. 당일날 아마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갈 것 같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얼굴 처음 뵐 수 있겠네요. 객관식으로 30문항을 출제할 지금 생각이고요. 시험 범위는 여러분들 그 응급처치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 볼륨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사실 한 학기 동안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다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 책은 한 학기만 보는 책이 아니고 앞으로 두고두고 쭉 계속해서 볼 책이기 때문에 딱
간수 잘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 학기 초반부에 그 책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설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책은 이제 미국 파라메딕의 그 어떤 번역본이고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선생님이 그 부분들은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우리나라의 프로토콜을 따라서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 시험을 내지 않을 거고요. 물론 교재에서도 나갑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선생님이 지금 14번을 했죠. 14번. 휴강까지 하면 14번을 했기 때문에 그 14번 안에서 또 과제도 한 번씩 내줬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중요한 부분을 과제를 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과제도 한 번씩 더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 중에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온라인 강의로 비대면 학습을 했던 강의 안에서만 시험이 나간다. 그리고 한 챕터에 보통 한두 문제씩 나갈 건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심폐소생술과 심폐소생술 하는 부분이 있죠. 그쪽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좀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쪽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시험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면 답이 딱 보이게끔 내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학습을 한 친구들이 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맞아야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고, 또 시험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들 그 학점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절반 정도는 이 시험 기말고사를 통해서 반영을 할 거고, 그리고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매주마다 제출했던 과제들 있잖아요. 그 과제들을 좀 참고해서 제가 나름 주관적으로 판단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은 제가 여러분들이 낸 과제를 참고할 거고, 객관적인 판단은 이번 기말고사가 아마 될 것 같다. 출석은 뭐 여러분 다 100% 지금 인정이 된 상태니까 출석 점수는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기말고사를 준비를 할 거고요.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시험은 여러분들이 그냥 쭉 잘 들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일 거예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부분은 좀 더 한 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이 유독 좀 강조했던 부분들 있죠. 오늘도 파크랜드 공식은 좀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막 강조를 했던 것 같고, 또 화상의 중증도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퍼센테지를 어떻게 내야 되고, 어느 정도가 심한 화상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를 내기엔 딱 좋은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비대면 강의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선생님도 사실은 처음에는 좀 낯설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고, 여러분들 얼굴 보고 대면 수업하는 것처럼 편한 게 없는데,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병원에서 또 재밌었던 또 기억에 남는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또 응급구조사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자긍심도 좀 심어줄 수 있는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응급구사들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 안타까움도 또 좀 설명해 드리고, 이걸 또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점심때 밥도 좀 같이 먹기도 하고, 여러분도 고민이 있으면 좀 들어주기도 하고.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할 일이 많았죠, 사실. 여러분들 체육대회도 했을 거고, 체육대회 하면 응급구조학과가 항상 우승하거든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전통이 시작되는 거 아신가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를 우승시켜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가 우승을 했어요. 그대로 이제 전통처럼 응급구조학과가 매해 뭐 남자부가 됐건 여자부가 됐건 체육대회는 거의 뭐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같은 학년들끼리 또는 선배님들과 또 라포가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또 신뢰가 구축되고 그런 과정들이 대학 과정에 또 교육의 한 과정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다 생략돼 버려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신입생 초기에 또 오리엔테이션 하게 되면 장기자랑도 하고 또 우리 MT 가잖아요. MT 선생님이 지금까지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지가 지금 21년이 됐는데 거의 매년 강주보건대 MT를 따라갑니다. 중간에 좀 이제 다른 학교 따라다니느라고 좀 잠깐 쉰 적도 있긴 한데 또 최근에도 계속 연속으로 따라갔고요. 왜 가냐면 선배로서 후배들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또 그날 가면 여러분들이 술도 한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선생님이 좀 체력적으로 힘은 들지만 그래도 이방저방 다 찾아가서 후배들하고 또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또 질문도 좀 있으면 이렇게 좀 이야기도 좀 해주고 선배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네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런 감염병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권리, 학생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그런 권리들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누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한 학기 과정이 이제 많이 저물어 가는데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좀 더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1학년들 제가 수업을 좀 처음 해보거든요. 이번에 항상 4학년들이나 3학년들 수업을 했었는데 눈높이가 좀 여러분들이 많이 낮으니까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용어 선택이라든가 자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막 뭔가 스페셜하게 더 잘 해주기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사실은 교육을 하기가 네 아무튼 그래도 선생님도 좋은 경험이었고 이렇게 또 온라인 뭐 실시간 학습은 아니지만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올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배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과제를 내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화상환자에 관한 과제입니다. 자, 화재 현장에서 탈출한 40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의식은 명료하셨고 화상을 많이 입으셔가지고 평가를 해봤더니 오른쪽 상지 8% 정도의 이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등 쪽은 전체가 1도 화상이에요. 등 전체 보니까 빨갛게 다 걸려있고 1도 화상을 입으셨고 오른쪽 하지에도 화상을 많이 입으셨는데 오른쪽 하지 다리 쪽에는 2도 화상이 한 12% 정도 관찰되고 또 국소적으로 3도 화상도 5% 정도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40대 남자 화재 현장에서 탈출한 40대 남자 환자고 오른쪽 팔 상지 쪽에 2도 화상 8%, 등 전체에 1도 화상,
오른쪽 하지 2도 화상이 12% 정도 돼 보이고 3도 화상이 5% 정도 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를 파크랜드 공식을 적용해서 수액 처치를 하게 될 건데 24시간 내에 들어가야 될 총 수액은 얼마 정도이고, 그리고 처음 8시간과 나중 16시간에 각각 어느 정도의 수액이 환자에게 제공돼야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대면 13주차 2교시 응급처치 온라인 비대면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